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 전범 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대화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소장에 어떠한 혐의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공소장 내용 자체가 혐의가 40개가 넘으니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김앤장 변호사는 지금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그런 이 변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2012년도에 판결은 났어요. 근데 2013년도에 그 변호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2012년도 판결 선고 전에 내가 몰랐다. 그런 판결이 나올 줄 몰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 아마도 암시하면서 이 설득을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도 대사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외교부 절차 이번에 잘하겠지요. 잘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외교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료를 갖고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결을 하게끔 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정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공소장의 혐의로서 적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임방글 변호사, 한쪽을 대리하는 법무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안 하잖아요. 만나지를 않죠.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죠. 제가 아는 많은 판사들은 특히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거를 극도로 꺼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이 사실 요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나온 대화도 그냥 단순히 이 판결에 대한 어떤 평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왜 2012년 대법원 판결, 2012년 대법원 판결은 1심, 2심에서 원고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이겼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를 시킨 그 판결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 때 왜 나한테 귀띔을 안 해줬냐, 그 대법관이. 내가 나에게 귀띔을 해줬으면은 내가 그렇게 판결이 안 나게 했을 텐데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후에도 이제 뭐 외교부의 협조라든지 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눈 점,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이런 행정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또 굉장히 이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다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원심에서 1억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가 이기게 났는데 그게 또 대법원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크게 바뀐 게 없으면 그 대법원 판결은 금방 끝나는데 이게 한 5년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한다는 그 의미가 이거를 시간을 끌겠다, 뭐 전원합의체에 가서 뭐 이걸 뒤집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었단 말이에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간에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사정도를 다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이 우리나라 국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그쪽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입장이었다는 거. 뭐 본인은 뭐 이게 뭐 우리의 뭐 외교 관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후순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아마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눈엣가실 법관을 조울증 환자로 조작을 했다는 게 하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판사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계속 줬다는 건데 뭐 무리를 야기시킨 법관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다는 거죠. 그 중에 정말 기막힌 사례가 있는데 그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고 해서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라고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불이익을 줬는데 그 무리를 야기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일단 분류는 해야 되니까 뭔가 구실은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해마다 어떤 구실을 잡아서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구실을 잡을 수 없었던 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야기했다가 구실을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너무나 좀 충격적인데 법원 행정처에서
이 판사분 당사자가 모르게 의사한테 정신과 전문의한테 정신 감정을 요청하면서 네. 거짓 진술을 그 행정처 관계자가 의사한테 거짓말로 이 판사가 평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있는데 네, 안 먹고 먹는다고. 있는데 예. 당사자 모르게 정신감정을 요청해서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렇다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소견을 내놓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무리를 야기하는 판사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다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이게 지금 검찰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믿을 수가 없고 예. 이게 좀 전에 그 징용 관련 판결 관련해서 양승태 이 대법원장이 무슨 법적인 판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를 막 염려하면서 외교적인 걱정을 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 여기서는 또 좀 이렇게 이 미운 털 박힌 사람을 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뭐 정신과를 막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게 좀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지만 예. 해외에도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기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예. 거의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 국내 재판부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정말 지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재 변호사님, 그냥 이 판사 말고도 다른 판사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좌편향됐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알려진 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 시절에 예. 뭐 토론회를 하면서 그냥 대본을 읽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판사가 이제 개인 자기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예. 뭐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 판사도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무리야기법관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기갑 전 국회의원이 뭐 국회 뭐 부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니까 이 판사는 노동 편향적인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판사다. 이렇게 해서 좀 무리야기법관으로 분류를 네. 하고 심지어는 뭐 대학교 때 학생회장을 지내서 이러면은 좀 뭐 사법행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그런 저는 뭐 그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하고 너무 배치되는 판결을 정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예. 그런 경우에는 좀 뭔가 정식 절차를 통해서 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뭐 노동 편향적이다, 뭐 학생회장을 지냈다, 무슨 뭐 대선 토론회에서 어느 후보가 뭐 이상한 뭐 대본을 읽는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자기 SNS에 올렸다고 해서 이걸 무리야기 법관으로 분류를 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네. 저는 보면은 이게 양승태 물론 뭐 정보기관장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인지 과연 과거 정말 우리 뭐 독재 정권에서의 뭐 정보기관의 수장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제 재판을 통해서 뭐 확정이 되는 내용이겠죠.